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뽕 PD 목소리 가라앉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가 겹쳤죠? 왜요? 참담하네요, 마음이. 참패. 일본의 3대0 참패가. 난 또 뭐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있나 했네. 주바표만 지금 밝아요. 어제 원더우먼한테 져놓고 졌는데 뭐 일본 뭐 거기가 밝을 게 있나요? 선제골 넣었는데 뭐. 맞아요. 한일전 참패의 여운이 에이, 가시지 않는 무더위가 더욱 덥게 느껴지는, 덥고 짜증나게 느껴지는. 짜증나게 느껴지는 목요일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뽕 PD 입장에서는 황인범까지 서울을 떠났으니까. 그러네요. 왜냐면 지난주에 좋은 그 일이 얘기를 엄청 신나게 하고 표정 관리 안 됐었는데 오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는 좋은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즐거웠다. 빨리 사랑했다. 줄 몰랐죠. 아니 한 경기 한 20분 30분 정도 물론 덕분에 대구전 승리는 하긴 했지만 아쉽네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하성룡 기자 사과하지 말라고 오이. 방송 직전에 방송 직전에 새로운 무대로, 큰 무대로, 더 큰 네. 무대로 떠났습니다. 자, 한번 댓글부터 갈까요? 네, 토끼 52님이요. 날씨 요정, 승리 요정 주바페 다음 주 골대녀 새 멤버 아나콘다 경기 기대. 다음 주는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 다다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계속 보세요. 사실 어제 원더우먼이 멤버가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는 세 명이 세 새로 명. 들어왔죠. 네, 많이 바뀌어서 네. 특히 절반이. 에이스 송소희가 이적하는 바람에 네. 어디로 이적했죠? 그냥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본업이 축구 선수의 네. 아무튼 이길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그쵸.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 멤버와의 호흡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좋죠.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요. 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슬프니까요. 갈릭홀링님이요. 7월 27일 한일전 처참하네요. 이번 대회는 모두 3대0 스코어로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나 봐요. 강성진, 윤종규, 조영욱이 국대에 뽑히는 거 보면 국내파 대표팀 수준 알만하죠. 이들은 A매치 대표팀 역량은 아닙니다. 강성진 선수가 아무리 두 골을 넣었다 해도 어쩌다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참고로 저는 FC 서울 경기 20년 가까이 봐온 찐팬입니다. 기본기도 제대로 안 된 선수들과 상대에 맞는 전략 전술 못 짜는 감독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K리그와 J리그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K리그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못 뽑힌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명단 발표될 때 의아하다는 시선도 의아하다는 게 많았고요. 많았죠. 그래서 결과도 의아하게 됐죠. 우아하게 됐죠. 네. 근데 갈릭홀링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생각했는데 다 3대 0이었네요 우리가. 네, 맞아요. 한 중국이랑 홍콩 다. 이길 때는 확 이기고 질 때도 화끈하게 지고 아주 천당과 지옥을. 3대0. 지난번에 황선홍호도 3대0이었죠. 일본한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특이한 기록 있죠. 연령대 대표팀까지 해서 3대0 패배를 한일전 3대0 패배를 네 4번 연속 하게 되는 이런 수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도 착잡합니다. 아재 갬성님이 A팀도 우리 주바페도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라면서 짤을 주셨어요. 슬램덩크의 한 장면 같네요. 이거 감독님. 슬램덩크인가요? 네네. 슬램덩크 감독님 그 애니메이션까지 하지만 일단 뭐 계속 봐보세요. 봐보세요. 네. 뭐 나은 것도 나올 거예요. 계속 이러겠어요. 맞아요. 계속 이러진 않고 간간히 나올 겁니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Why Always Me 님이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퀄리티 방송 감사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관련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이번에 영국발 기사를 보면 현 시점 카타르 방역으로 인해 백신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안 맞은 선수들은 5일 호텔 격리 혹은 선수단 훈련시설 근처 격리 하지만 예외적으로 훈련만 허용 혹은 3일 간격 신속 항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선수들은 이번 카타르 들어가면 버블 체계인가요? 여러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영국발 기사가 뭔지 좀 찾아봤는데 영국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 선수단이 백신 미접종자들은 카타르 들어갈 경우 5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첫 경기를 못 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뽑지 않은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저도 이 기사가 뭔가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런 내용인데 7월 초에 저기 카타르에서 팀 워크숍이 있었어요. 본선 진출국들의 협회 직원들을 불러다가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문의해봤더니 버블로 운영하는 건 맞다. 그 버블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올림픽 지냈던 것처럼 뭐 경기장, 훈련장, 숙소 딱 그 정해진 동선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외 바깥에 나가는 걸 다 베이징 차단하고 올림픽 때처럼. 1, 2, 3, 4 버블.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버블팝 생각했는데. 근데 호텔 일단 대한축구협회 그 직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게 강한 버블은 아닐 것 같다. 뭐 호텔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아예 막지는 않는다. 막지는 않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월드컵 때 베이스 캠프 가보면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서 숙소 들어와서 주변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주변 산책을 하면서 그것도 뭐 쉬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까지 막지 않고 조금 풀어주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요. 이 영국 기사도 조금 축구협회 얘기 듣고 의아했는데 5일간 격리 듣지를 못했대요. 그런 관련된 얘기를. 미접종자 그렇죠. 격리. 그리고 3일 간격으로 뭐 신속 항원한다는 얘기는 아예 자체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 워크숍에서. 그래서 약간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한축구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거의 월드컵에 가는 게 유력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예비 엔트리에 있는 벤투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선수들까지도 전원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 자체가 버블 아닌가요? 그렇죠. 카타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도시니까요. 모든 경기장을 다 1시간 이내 갈 수 있어서 하루에 3경기를 다 볼 수 있다는. 심지어 7월 초에 카타르 갔다 온 그 축구협회 직원 말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현재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다닌대요, 그냥. 네, 그래서 카타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만약에 이제 팬들이라든가 선수들에게 강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기사 찾아보니까 피파에서 조금 완화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11월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선수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뭐 혹여나 걸렸다가 경기 앞두고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큰일이니까 아마 개인이 알아서 잘 조심하지 잘하진 않을까. 않을까요? 그리고 팬들은 모르겠는데 월드컵 가보면은 실제 선수들이 버블이 아니어도 버블처럼 할 수밖에 행동하죠. 없어요. 뭐 경기 팬들이 간격도 너무 짧고. 많고 네, 일단 그렇죠.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만 이동하게 되죠 선수들이. 그렇죠. 거의. 네. 자 다음 질문이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아시안컵이 생각보다 일본에서도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 한국이 AFC에서 파워가 진짜 예전보다 못한 느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AFF 미쓰비시 전기컵보다 서아시아의 아라비안 걸프컵, 서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보다도 못하는 상황인 건지 AFC에서의 한국의 힘이 성적만 따지다 보니 힘든 건 AFC 아시아컵도 유치가 힘든 건지 AFC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드컵은 국가가 확대되니 계속 진출은 할 텐데 이렇게 관심 없는 대회는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무더위에 조심하세요. 동아시아가 일단 국가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죠. 예, 제한적이잖아요. 맨 출전하는 팀만 출전하고 기량차도 우리와 일본을 빼면은 너무 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죠. 동아시안컵의 위상이 이거 방금 말씀해주신 뭐 AFF 미쓰비시 전기컵 참고로 이거는 스즈키컵입니다. 스즈키컵이 이제 올해 대부터 이름이 아 이렇게 미쓰비시 전기컵 예. 전범컵이네요. 그렇죠. 전문가. 그래서 동아시안컵이 이런 대회에 비해서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은 그 스즈키컵으로 표현할게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스즈키컵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그 국가들에서 이 대회에 많은 걸 쏟아붓습니다. 목숨 걸지 않나요? 거의? 네. 그렇죠. 우리도 중계했잖아요. 맞아, 그렇죠. 저희도 목숨 걸고.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팀들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아시아, 한국, 중국 죄송합니다. 중국 아웃.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팀들이에요. 이 팀들은 월드컵 최종 예선 그럼 이런 대회를 당연히 월드컵 본선 나가기 위해서 최종 예선을 중시하고 당연히 아시안컵을 중시합니다. 동아시아 대회는 동아시아 축구협회에서 만든 장애들끼리 이제 만든 소규모 대회예요. 근데 이런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리기 힘든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안에서의 자존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갖는 이 지역별 대회
의미와 동아시안컵의 위상이 확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역사도 생각하는. 제일 짧고요. 그렇죠. 동아시안컵은 예전에 본프레레 감독 시절에 처음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5년 얼마 안 됐네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만든 그렇죠. 딱 그겁니다. 대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은 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만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도 중국 대표팀이 U23 내보내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저는 이거 시간 가다가 없어지는 것도 뭐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지 대회죠. 않겠다. 뭐 이번에 일본에서 그 이 대회 동아시안컵을 하는데 이 기간에 PSG가 그 프리시즌 프리시즌. 경기를 갔거든요. 뭐 요코하마 FC하고도 하고 이랬었는데 쿠팡에서 했었죠. 그때 아마. PSG 그 훈련장에 2만 명이 왔대요. 근데 근데 그날 일본 경기에는 1만 명 아니 그랬다는 것 같아요. PSG 일본 국민 클럽 돼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뭐 한일전 붙어서 알겠지만 일본도 뭐 3군에 가까운 그런 스쿼드를 내보냈다 하잖아요. 뭐 A매치 경력 거의 없고. 15경기도 안 되는 선수들 위주로. 사실 뭐 선수들 플레이에서도 뭔가 이 경기 대회를 막 중시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근데 예.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하겠지만 A매치 경력이 적은데 일본이 이번 J리그 선발 선수들 보면은 현재 올 시즌 리그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들 아 실력 위주로 이름값 이런 거 뽑았다. 아니라 실력 위주로 뽑았다. 리그 베스트. 우리 좀 잘네. 우리는 우리 이제 이름값이 이름값인가? 개인 성향 위주로 뽑았나 우리는. 잘하던데. 그리고 요 아래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FC에서 한국의 위치가 궁금하신데 요거는 뭐 한 동쪽. 네, 그렇죠. 동아시아니까 동쪽에 있고요. 네. 네. 정확하네요. 위도 경도 한번 다음에. 더 이상의 설명 생략한다. 동쪽. AFC 본부는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니까 동쪽이 맞죠. 네. 네. 그 이거를 지금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10년 이상 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정몽준 피파 부회장 시절에는 그래도 중동세 맞서서 약간 힘을 많이 냈던 시절인데 2011년도에 아마 5선 정도 됐을 거예요. 5선 낙선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낙선하고 확실하게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러면서 중동이 확실하게 이제 헤게모니를 잡았는데 그 셰이크 살만이라고 바레인 왕족이 AFC 회장을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카타르파와 비카타르파라고 봐야 돼요. 중동 안에서도. 중동 안에서 비카타르파에 우리 한국이 좀 속해 있어요. 왜냐면 카타르 쪽이 이번에 뭐 월드컵 유치한 것도 있고 그쪽이 워낙 자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축구를 조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셰이크 살만도 당연히 카타르파 그쪽이고요. 그러다가 정몽규 회장이 피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이었나? 예, 피파 평의회 의원 옛날에 말하면 피파 집행위원 그 선거에 나갔다가 낙마하고 같은 날 열린 또 AFC 부회장 선거에서도 낙마를 해요. 그 당시 2연패. 그렇죠. 그 당시 정몽규 회장이 이 중동이 지금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비카타르파에 선 거예요. 근데 비카타르파는 카타르랑 수교 단교국인 뭐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비카타르파에 속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카타르파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하고 눈에 가시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AFC 부회장직도 아웃되고 피파 평의회 의원직도 아웃되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사실상 지금 아예 그 주요 요직에 우리 한 명도 루트가 없는 없죠. 상태예요. 그렇죠. 카타르파는 있는 건가요? 그냥 카타르 한 국가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카타르에게 눈에 가시가 됐다고 해서 카타르파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동남아 쪽도 카타르파고요. 뭐 인도, 필리핀.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하나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당시에 피파 평의회 그 선거에서 7명이 선거에 나와서 5명이 뽑히는 거예요. 당선이 되는 건데 그 후보들이 중국 협회장, 뭐 일본, 인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그리고 우리 정몽규 회장 7명이었어요. 그 중에 탈락한 두 사람이 정몽규 회장과 사우디예요? 비카타르파가 다 탈락을 한 거죠. 사우디 말라니까. 그렇게 예. 카타르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힘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상황이에요. 또 그 셰이크 샬만이 AOC 회장이기도 하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예. 아시안 예, 게임 그 왕족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 거예요. 몇십 년 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렇죠. 연세 많으시. 연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 해서 20대 때인가 30대 때부터 대단하네. 아마 회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하는 걸로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데. 아직
짱짱해요. 중장년층이네요. 네. AFC 회장 맡은 지 이번이 연임제고 그 전에는 한만 회장이라고 있었죠. 지금 부패로 그렇죠. 아웃된 그 사람 다음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비카타르파에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당시 외신들도 많이 그렇게 했었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집어야 될 거는 아직도 그래도 일본, 중국은 AFC에 스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스폰을 아예 하지 않아요. AFC에 한국이 약간 눈에 까신 게 스폰은 안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같은데 우승해서 우승상금 또 많이 챙겨가고 상금은 터져? 약간 그런 이번에도 존재가 챙겼어야 됐는데. 아, 아쉽네요.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안타까운 위치다.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 일이다. 아,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일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지? 아나콘다까지 안타까운 일인 건 참. 언제쯤 좋은 얘기가 아, 성장하지 않았어. 네.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명색이 한일전인데 내용은 없고 해명만 남은 벤투호. 한일전인데 한일은 없고 해명도 해석이 잘 안 되던데. 해명이 이게 횡설수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체 이탈 화법 같아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다 많이 당황하셨나? 당황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3자 입장이 우리 팀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말처럼 관망하듯이. 패널로 나와서 예, 분석하는 예. 느낌?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성의 목소리도 아니고 일본이 잘할 줄 알았다. 잘할 걸 예상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나았다. 하지만 놀랍진 않다. 뭐가 안 놀라워? 어? 결과가 이미 너무 놀라운데. 그리고 우리는 수비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황당했던 말은 비주전 선수들이 갭을 줄이려 할수록 격차가 주전과의 갭은 커진다. 아니 한국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비주전에 더 헷갈릴 것 같아. 한국 국민들이 들어가면 더 헷갈려. 네. 그러니까 한국민 그 앞에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네. 비주전들이 그러니까 주전과의 격차를 줄이려 할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왜 그 비주전 선수들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비하? 비주전은 뭐 격차를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마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주전들의 폼을 올리기 위해서 비주전들을 더 기용하고 경기에 내보내면은 오히려 주전 선수들의 그런 퀄리티가 하락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이 말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가 숨겨져 그러니까 아니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갭이라고 계속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국제 경쟁력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들을 중심으로 모든 전술을 짜놨는데 거기에 비주전이 들어가서 비주전이 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려고 오바를 하다 보면 전체 실수가 팀의 나오나? 팀에서 밸런스가 무너졌나? 주전이 있을 때와 비주전이 뛸 때의 갭은 커진다. 그 느낌이 아닐까. 아, 주전을 나는- 위한 맞춤 전술을 짜놨는데 그렇지. 비주전이 비주전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더더욱이 좀 말이 안 더더욱 되지 않아요? 안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요. 비주전 선수들을 그래서 약간 너무 비주전을 비하한 건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렇다. 그 팀을 만들 때 주전들로만 돼 있는 팀에 맞는 전술과 비주전이 뛰었을 때의 전술은 다르다라는 전제를 약간 한 거고, 근데 비주전이 들어갔는데 주전들에게 맞춰진, 그러니까 주전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 팀이 망가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뱁새가 황새 따라면 뭐 약간 그런 거는- 느낌. 아,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네. 말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네. 근데 결국 이 말을 감독이 하면 안 되죠. 네, 주전은 주전이고 비주전은 비주전인데 이유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팀에서의 주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벤투호에서는 한일전 뛴 선수들이 주전이잖아요. 당장 그거를 선발로 뛰어도 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지 선수들이죠. 잘 비난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지 않나. 선수들 기분 기분 나도 나쁘. 그리고 기분 자기가 나쁠 것 뽑은 주전들이에요. 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도 K리그 득점 선두 달리는 주민규. 득점왕을 네. 했던 선수라든가 최근에 아주 득점력 좋아진 이승우라든가 뭐 또 수비에서도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MVP 출신 홍정호라든가 홍정호도 있고. 뭐 그런 선수들은 써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내 눈에 안경만 끼다가 결국 도수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인 거죠. 잘.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짜 맞추려고 나도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본인만이 알겠죠. 아니면 실언 같진 않고 아마 영어 인터뷰 멋있어 영어로 보여서 했어요. 약간 라임 타는 말이라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했을까? 안 그러니까 지금 비주전 선수들이 나와서 너희가 너희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럼 니는 계속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내 말이 그 얘기인 거지.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발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팀에 대한 얘기인데 팀에서의 그 실력 차가 커진다는 건데 하여튼 해석 가능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해석 한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의견 자유롭게 독심술에 가깝지 남겨주세요. 않나? 독해와 여하튼 말은 근데 저기 팬분들은 방송 플래시 인터뷰를 들을 수가 기사로 없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원문을 봐야 딱 알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원문은 우리도 못 봤잖아요, 사실은. 원문 전 들었죠. 그거는 플래시에서만 한 거만 플래시, 들었지. 예, 플래시. 그 멘트가 그 멘트가 있었구나. 플래시 한번 읽어주세요, 인터뷰입니다. 멘트. We should analyze and people in Analyze. Korea. 네. People in Korea should know analyze as well. The difference. 발음이 참. Difference when they want to make the gap smaller. I think the game gap is being a little bit. 게임 갭이구나. 예. 그 경기력 맞네요. 팀의 경기력. Game gap is being a little bit 아까 bigger 내가 한 and 해석이 좀 bigger.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팀 전체적인 경기력은 더 격차가 생긴다. 그렇지. 지금 제 발음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실 것 같은데. 게임 갭이었구나.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기사에서 나온 그 워딩, 한국말 워딩만 봤는데 한국말 워딩은 선수들 사이의 갭으로 봤어요. 근데 보니까 게임 갭이라고 그러네요. 했으니까. 게임 갭이네요. 근데 그래도 좀 그렇죠. 그렇다 근데 하더라도 좀 감독 입장에서 감독의 전술 실패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인정을 했더라면 그렇죠. 약간 선수 그리고 또 하나 좀 어이없다기보다는 우스웠던 말은 우리는 공간을 찾으려 했으나 일본은 공간을 주지 않았다. 라임이 계속 이렇게 가네. 공간을 주지 않았으면 뭐 또 다른 뭘 했어야죠. 그렇죠. 뭔가 보여줬어야 답을 되는데 찾으려 했으나 안 답이 줬대요. 없었다. 안 줬대요? 안 줬대요. 공간을 줄 줄 알았나 봐요. 이제 공간도 안 주냐. 그거를 자기 전술로 파헤쳐 나가야 했던 거죠. 공간을 안 주면 뭐 다른 쪽으로 하든지 파워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경기 내내 좀 불안하긴 했는데 경기가 좀 네. 약간 뭐- 다 약간 불안한 느낌이던데요. 저는. 그냥 일본한테 계속 끌려다닌 경기였죠. 잘한 되게 이거를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제 한일전 일본전부터 참패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전부터 갑자기 봐야 되나? 중국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해야 앞에 되죠? 둔 경기는 아니 간단하게 뭔가-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중국전 세 경기 모두 3대 0이었잖아요. 네. 중국전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네, 중국은 그야말로 몸빵만 하려고 나온 선수들처럼 너무 정말, 무서웠어요. 거친 네. 인상 쓰고 거칠게 그쵸. 우리를 굉장히 반칙도 많이 밀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공격이 잘 안 풀리다가 자책골로 자책골로. 풀리면서 이제 2골 넣고 3대 0 승리를 거뒀던 경기고 또 23세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대부분. 네. 그래도 뭐 3대 0이면 괜찮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 좀 컸죠. 황인범 6골 나머지 9골에 그렇죠. 이제 기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음. 경기를 풀어줬죠. 황인범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네. 중국전은 괜찮았고 홍콩은 완전히 뭐 더블 스쿼드에서 이제 두 번째 어린 선수들 위주로 그렇죠. 뭐. 저는 홍콩전 베스트 선발 라인업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벤투 감독이 바뀌었나? 이 정도로 세 경기 다 벤투 감독 스타일이라면은 거의 주전들의 베스트를- 80% 이상을 거의 바꾸지 않고 세 경기 다 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베스트 11을 모두 다 바꿨다라는 거는 벤투 감독이 상대 이거 유연해졌나라고 잠깐 착각을 좀 했던 시기에 있었죠. 힝 속았지? 한일전 기대해. 자, 진짜 근데 들어간다. 그래서 한일전을 좀 더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좀 보충이 됐을 테고. 네, 완전히 뭔가 이렇게 로테를 돌리면서 다 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래서는 이렇게 참고로 일본도 2차전에 완전 그 베스트를 확 바꿔서 냈었죠. 한국전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전에서 약간 말리니까 후반에 주전 5명 정도 투입했지만 그것도 안 일본도 쓰고 골로 못 우승으로. 넣었었고. 자, 네. 좀 홍콩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젊은 강성진. 선수들, 강성진 선수도 있고 젊은 선수들의 좀 활약을 괜찮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강성진
FC 서울 팬으로서. 뭐 강성진 선수는 뭐 리그에서도 꾸준하게 활약 잘하고 있고 뭐 요새 뭐 양현준 선수에 비해서 조금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적게 받고 있긴 하지만 뭐 대표팀에서 워낙 자기가 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줘갖고 말을 잊지 못하네요. 임범아 아직 거기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그는 좋았습니다. 강성진 선수의 별명이 마레즈예요. 맨시티의 마레즈. 약간 비슷해요. 왼발잡이이기도 하고 약간 굵게 한다는 스타일보다는 짧게 치고 들어가면서 좌우로 접어서 선수 제치고 슈팅 날리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마레즈랑 비슷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그 모습을 꽤나 보여줬는데 2골 넣었다고 지금 많이 칭찬하고 있지만 저는 아까 저기 댓글에 달려주신 분하고 의견이 약간 비슷해요. 벤투 감독의 눈에 차기에는 아직 멀은 선수가 아닌가. 국대급이긴 한가. 그렇죠. 국대급이긴 한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아직 성장을 해야 돼서 미래는 확인했지만 뭐 당장 월드컵 벤투 감독과 함께 하기는 계속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기혁 선수가 저는 K리그에서도 많이 못 봤던 선수예요. 그렇죠. 거의 22세 이하고 거의 뭐 잠깐 뛰고 나갔던 선수라서 이번 경기에 좀 집중해서 이 선수를 봤는데 이 선수 보니까 약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중간에서 공을 잡으면은 일단 무조건 한두 바퀴 돌고 약간 치고 나가는 스타일. 치고 나가다가 강하게 전진 패스 좀 창조적인 패스를 좋아해서 사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즐겨하는 선수더라고요. 이 선수도 가진 능력은 알겠어요. 벤투 감독이 데려와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선수도 약간 뭔가 좀 보여주기를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이날. 전진 창조적인 패스를 많이 했지만 무리한 실속은 좀 없었던. 그래서 벤투 감독이 2차전에 전 뉴페이스를 대거 기용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안타까운 거는 월드컵을 앞두고 큰 소득은 없었던 뉴페이스 실험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바로 그거죠. 네. 지금 카타르 월드컵 얼마나 먼 미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전술을 가져갈 것이냐를 이번 세 경기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실험을 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그러기에는 선수들 몇 면이 과연 이 선수들 정말 카타르 갈 수 있는 선수들이야? 정말 데려가려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야? 하면 몇 명 여기서 만약에 5골 넣으면 카타르 데려갈 거야? 강성진 선수가 5골 넣었으면 데려갈 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성진 같이 어린 선수들 물론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평가전도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없고 하다 보면 이번은 선수들을 테스트 도 있지만 전술도 테스트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된다고 보면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월드컵 레벨 대표팀 뽑힐 수 있는 레벨의 선수들을 데려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홍콩전에서 크게 의미 없던 것들 중에 하나 그나마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백승호 선수의 풀백 실험이었는데 이거는 벤투 감독이 밝혔어요. 윤종규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한일전에서 이제 풀백 뛸 선수가 김문환 선수밖에 없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넓게 큰 그림을 봐서 월드컵용으로도 한번 실험을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백승호 선수가 되게 지금 간당간당한 포지션이잖아요. 월드컵 갈지. 그런 선수에게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지션 말고도 혹시나 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백승호 선수는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주로 공격 쪽을 많이 봤어요. 섀도우 공격수 많이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 보고 그다음에 성장하면서 윙어도 보고 마지막에 이탈리아 지로나 시절에는 왼쪽 풀백까지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상당히 지금 근데 K리그 와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굳혀졌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포지션을 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냥 억지로 의미를 찾으면 그렇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한일전으로 가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성현 기자가 계속 그 모니터로 한일전 보면서 오늘 점심도 안 먹고 분석을 열심히 하던데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실 요새 뭐 축구 팬들이 이렇게 시선도 많이 높아지고 그냥 뭔가 무작정적인 비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이제 화가 난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제 모든 분들이 이게 내용이나 결과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저는 사실 어제 이거 이제 보려고 전반전 다 보고요. 후반전을 보다가 졸았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3대 0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위너네. 그러네요. 후반전 안 본 놈은 산다는 말도 있던데. 네, 아예 아까운 45분. 그래서 전반전 진짜 다 보면서 좀 이상한 아니야 그래도 이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후반전을 보다가 도저히 갑자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이제 몰입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하고 일어나는 3대 0이 됐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꿈인가 약간 이랬어요. 약간 무승부만 해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그 사실 뭐 우승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말을 지금 이제 하는 것조차도 좀 우습죠. 네.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뭐 무승부만 해도 뭐 우승이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원래 비겨도 되는 경기가 제일 어려워 이랬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일어났는데 3대 0이 돼 있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진짜 뭐 말이 쉽게 안 나오는 참 한숨 나오는 경기였는데 네. 이날 경기에 벤투 감독이 가장 뭐라고 하죠? 포커스를 맞췄던 점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을 거예요. 권경원 선수를 중앙 수비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권경원 선수는 참고로 어렸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 수비 같이 병행하다가 전북에 와서도 처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봤어요. 이 선수가 뭐 여담이지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전북의 브라질 전지훈련을 제가 한번 취재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 브라질 클럽팀 감독이 스콜라리 감독이었어요. 스콜라리 감독이 전북 그날 프렌들리 매치를 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한 명 꼽아달라고 했을 때 권경원 선수가 당시 신인 1, 2년 차였어요. 이 선수 클 선수다, 유럽갈 선수다. 딱 그 당시에 주전도 못하는 선수인데 권경원 선수 그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지금 중앙 수비수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중앙 수비수로 갔는데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고민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우영 선수 얘기하시면 계속 블랙홀이죠. 네. 없으면 그 자리가 너무 티가 나고 또 있으면 많은 팬분들이 화를 내고 그 자리 백업 선수 손준호 선수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권경원 선수의 실험은 완벽한 실패였다라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실패를 자인한 게 후반에 박지수 선수를 빼고 중앙 수비수를 빼고 권경원 선수를 중앙 수비로 다시 돌립니다. 이 작전은 완벽한 실패였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누가 들어갔죠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때 공격 강화하기 위해서 공격수는 조영욱 선수를 넣고 조영욱 선수랑 두 명을 동시에 넣었었는데 넣었었는데 한 명이 누구였죠? 기억 안 나나요? 누구였죠? 두 명을 동시에 교체. 이영재 선수. 송민규 선수 더 일찍 들어갔고 이영재 선수. 이영재. 그렇죠. 이영재 선수와 조영욱 선수를 넣었죠. 저는 뭐 제가 뭐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앙 수비의 역할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중앙 수비수는 받아내는 역할이잖아요. 오는 선수를 막고 받아내는 역할이라면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받아서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 수비수에 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 수비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세우면은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축구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그냥 뭐 짧은 지식으로 하나 얘기하자면은 가능은 한데 전제 조건이 그 앞에서 그 역할을 공수 연결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이 같이 설 경우. 그렇죠. 더블 볼란치로 설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공격 성향이 있는 선수가 하나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비수 출신이 수비형 미드필더 설 때 해주는 역할은 포백이나 중앙 수비를 보호하는 앞에서 역할을 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완벽하게 좌우 측면까지 나아가면서 차단해주는 수비적인 역할에 한정한다면은 중앙 수비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격 전개로 나가는 연결고리 역할까지 해주는 선수면은 빅클럽 갔겠죠. 근데 프로에서 뭐 성인이 돼서는 중앙 수비수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중앙 수비수만 했는데 예전에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제 너 옛날에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걸 성공할 걸 바랄 수 있을까라는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권경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갔지만 사실상 중앙 수비수가 3명인 게 되지 않았을까. 이 경기 그 경기 제가 이제 분석하려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수비 장면에서 사실상 거의 3백이었어요. 조유민, 박지수, 권경원 선수가 3백으로 이렇게 쓰는 식으로 했는데 이날 경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수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되죠. 이런 전술로 써서 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전에 지금 A 대표팀 주전 선수로 보면은 그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들이 이재성과 황인범이에요. 이재성, 황인범은 활동량이 엄청난 선수들이고 전지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거기다 한 가지 탄압박이 돼요. 이 두 선수가 서로 스위칭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을 받아서 배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어제는 그 역할을 권창훈 선수와 김진규 선수가 했는데 그 선수들이 아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공이 중원으로 돌질 않아. 그리고 중원으로 간혹 가면은 일본이 끊겨. 전방 압박을 뺏겨. 네, 두세 뺏겨요. 명이 에어써가지고 공을 빼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경기 다시 보면서 좀 짜증났다고 한 게 중앙 수비수들 박지수, 조유민 선수 그다음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권경원 선수까지 의미 없는 롱패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계속 무한 루프였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공간 없으니까 계속 백패스하고 수비수끼리 백패스를 패스하다가 많이 하더라. 조현우 선수한테 가고 횡패스는 원래 많이 해요. 그러다가 빌드업의 네. 특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해 보이던데요. 횡패스와 백패스가 많죠. 그렇죠. 어젠 좀 유독 불안. 그래서 전반에 우리가 그렇게 경기력이 밀렸는데 점유율에서 55대 45로 앞섰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얼만큼 우리가 후방에서 공을 많이 돌렸냐. 불렸는지. 스틸리케 생각나네. 스틸리케. 슈팅수도 전반 3대 8로 뒤졌는데 우리가 점유율 앞섰다는 거가 딱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술적인 유연함도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의 이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 서는 거 안 된다고 싶었다 생각든 게 되게 일렀거든요. 한 전반전 한 중반 이후서부터도 이거는 조금 전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좀 수를 썼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진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은 더블 볼란치 요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백승호 선수도 부분에서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백승호를 후반에 한번 더 써봤으면 네, 그렇죠. 어땠을까? 수비형 혹시 뭐- 미드필더 자리에. 그래서 워낙 백승호 선수가 안 나와갖고 뭐 부상이 있지 않았냐 뭐 요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뭐 그 백승호 선수가 아니더라도 후반에 출전한 김동현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수싸움을 할 때 좀 이렇게 나서 한 발자국 먼저 나가질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것도 있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 대회 오기 직전까지도 장기 부상으로 좀 경기 많이 못 뛰다가 K리그 한 경기 뛰고 지금 왔거든요. 이 선수 롱패스뿐만 아니라 그 수비 진영에서 짧은 패스 하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다 끊겨가지고 역습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 갈 수 있는 멤버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후보죠, 예. 중앙 수비 두 명은 워낙 탄탄하니까 김영건, 김민재. 그 아래 후보가 이제 박지수, 정승현, 조유민,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이번 대회 나는 거 기준으로 보면 이재익 선수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박지수 선수인데 최근 그쵸. 경력만 보면은 지금 벤투 감독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 대회로 남은 게 뭐죠? 남은 거요? 네. 치욕? 수목? 뭘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지면은 뭐 예방 주사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방 주사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예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방 주사였으면. 한 가지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야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대가 코너킥하고 막 네, 이러대요. 이번에도 코너킥 실점이 나왔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코너킥 상황에서 지역 수비를 합니다. 지역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대인 마크를 하는 게 아니라 골대 앞에 일렬로 우리 맨이나 맨투맨 하는데 맨투맨 하죠. 네. 근데 누구만 막으라고 그러던데. 벤투 감독은 선수들을 일렬로 골대 앞에 쫙 세워요. 지역을 막는 거예요. 그쪽에 들어오는 걸 다 막겠다라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계속 통했을진 몰라요. 왜냐면은 아시아권 선수들하고 할 때는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있을 때는 피지컬로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작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뛰어서 걷어낼 수 있어요. 이 지역 방어를 하면은 문제는 상대 공격수들은 코너킥 상에서 뒤에서 뛰어들어서 러닝 점프를 해서 맞아요. 높아져요. 그거를 기존에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수비수들 박지수 선수가 뭐 한 88, 조유민 82 정도 되는데 크긴 하지만 컨디션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일본의 이제 피지컬 좋은 중앙 수비수들도 있었고 이번에 일본의 세트피스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네.
일본 아시아권을 벗어나서 월드컵 갔을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포르투갈 호날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청 높잖아요. 점프를 점프 난리 엄청 나죠. 높잖아요. 하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네. 힘 좋은 키 큰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월드컵 본선 가서. 이런 수비 그 코너킥 세트피스 수비 전략은 조금 많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 뭐 세트피스 수비도 수비고 공격도 그렇잖아요. 공격은 기대를 버린 지가 좀 오래돼요. 그때 세트피스는 아직 시작할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예. 했기 준비할 때문에. 단계가 아니라고 네. 하지 않았.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월드컵 끝나고 하려 그러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들 그럼 코너킥 준비는 언제 하지? 뭐 세트피스 준비 언제 하지? 이랬었죠. 하여간 참 문제가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선수들 뭐 결국 한일전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팬들 마음에서 또 팬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선배들이 그립다. 그 한일전의 박지성, 뭐 한일전의 유상철 그런 진짜 투지 있는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단순히 한일전 이상을 넘어서 이게 이렇게 국내파를 실험하는 마지막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지금 서너 달 앞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또 여기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활약을 한다면은 혹시 조금 더 좋은 깜짝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어차피 월드컵 그 엔트리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승선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왜 선수들이 뭔가 한 발자국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움직이고 그런 파이팅이 없나.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날씨 더운 것도 있고 리그 중간이고 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다치면은 뭐 소속팀도 문제고 월드컵 앞두고도 문제고 뭐 그런 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벤투 감독님이 이렇게 쌓아온 메시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월드컵 갈 멤버 뭐 가지 못할 멤버가 이게 조금 그려져 있어서 선수들도 내가 여기서 잘해도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사실 그런 그런 것도 투지력을 있겠죠. 만드는 것도 감독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역량이고 그런 게 진짜 안 보여서 좀 그러니까 경기도 못했지만 원래 뭐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투지도 뭐- 문제죠. 좀 많이 일본 좀 5G 시대에 지금 투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일전 하면 사실 근데 좀 그쵸. 투지가 없어서 투지가 속이 일단 많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떠오르고 이게 그걸 기대하고 딱히 어떤 뭐 동기부여가 없어도 생기는 게 생긴 투지죠. 한일전이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더 너무 무기력. 뭐 일본 오늘 기사에도 뭐 쓴 데가 있지만 일본 언론도 좀 안쓰럽게 보고 있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승에 취하기보다는 우승에 환호하기보다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옛날에 그 강했던 한국이 이제 강하던 이거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나는 자존심 상한. 일본 전 어쩌다 국가대표- 이렇게 됐니? 약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 국가대표 수비수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이길 생각이 없던데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정말 자존심 뭔가 딱 상해. 근데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이길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쌀 정도의 네. 경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왜 그랬지? 왜 그랬어? 우리가 유로파가 많이 빠졌다 핑계 대기도 힘든 게 일본이 유로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임팩트 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존재감이 워낙 커서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수비의 핵들이 다 유로파예요. 요시다 선수, 뭐 도미야스 선수 있고 공격수도 워낙 많고 빠졌지만 지금 K리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의 폼 좋은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못 갔고 J리그들은 폼 좋은 선수들 왔고 그 경기력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일본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딱 그 마디가 정확해요. 이게 J리그의 지금 가치를 증명한 대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심 상해. 정말 존심 상한다, 그죠? 그럴 거면 정말 그냥 K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한다는 각 구단별로 제일 그냥, 잘하는 한두 명씩만 뽑았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됐지요? 아니, 공격수 뽑을 때 득점력 좋은 선수. 수비할 때 그렇지. 지금 수비 제일 잘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쫙쫙쫙 뽑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하면 쉽긴 할 텐데 뭐 나름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이제 그거의 생각을 경기력으로 못 보여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긴 뭐든지 다 결과론적이긴 그쵸? 하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짠 스쿼드로 경기력 챙기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뭐 분명히 뭐 해외파가 없어서 그런 문제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당장 우리 지금 이 스쿼드만 봐도 알잖아요. 해외파 중에 누구나 한 명이 뭐 혹여나 안타까운 일로 뭐 부상 낙마를 당했을 때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들인데 지금 이 멤버 구성을 가지고 일본의 뭐 2군, 3군이라고 상대를 말하는 그 팀을 왜냐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니까. 약간 노련함으로 이끌어줄 선수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것도 있죠.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뭐 지금 뭐 미래 가능성도 좋고 할 수는 있지만 또 뭐 대회 경험도 훨씬 부족할 거고 할 텐데 왜 잘하는 선수들을 뽑지 않았나 하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더 오늘 동기부여가 없지 주합회가 않았을까요? 역대급으로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아 근데 좀 불안한 게 이제 제가 축구를 아예 안 했으면은 더 아, 열심히 그렇지. 지적을 했을 텐데 저도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나도 못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선수들을 얘기해도 되나? 약간 아니, 지적이 애매하네요. 다 맞아요. 다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될 지적이고 맞아요.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막 경기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경기에 있었다 분명히 본인이 더 열심히 뛰고 선수들한테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그라운드 내에서도 리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저희가 생각도 드는 맨날 것 같아요. 받는 지적이거든요. 경기 중에 리더가 없다는 지적을. 책이라도 읽으세요. 네, 경기 중에. 정말 리더가 우리 돼.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란 리더라도 무엇인가 되세요. 막 이런 거 읽어야 될 것 자, 같아요. 여자 대표팀 얘기 좀 해보죠. 네. 여자 대표팀은 물론 일본한테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벨 감독이 많이 끌어올려놨구나. 네.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들이 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배 감독이 되게 온화하고 선수들하고 진짜 친구처럼 지낸 감독인데 와, 일본전 일본전 끝나고 할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엄청 화를 내고 기자회견에서도 엄청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날 경기를 우리가 더 우세하게 경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겨야 그러면서 하는 경기였다. 이겨야 하는 그랬죠? 경기였다. 다 수비 실책으로 먹힌 거예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지. 그리고 골대 맞고 그렇죠. 주소연 너무 아까워. 그리고 조소연 선수였나요? 그 완전 노마크. 그렇죠. 네, 지소연 선수 패스 받아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네. 이렇게 찬 게 높이 뜬 거. 그것도 좀 아쉬웠고. 예. 그래도 내년에 월드컵이잖아요. 여자 월드컵.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이죠? 네. 9월인가요? 일본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7월인가 그럴 겁니다. 네. 호주도 일본하고 그 정도 경기했으면 네. 월드컵 무대 나가서 지난번보다는 조별리그 통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네. 그 배 감독이 지금 팀을 잘 만들고서 저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또 북한에 밀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까지 확실하게 배 감독이 저기 팀을 올려놨다는 거는 명확하고요. 배 감독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되게 로드맵을 딱 짜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팀에서 가장 부족한 점을 분석했을 때 선수들의 스프린트와 공수 전환 속도다라는 두 개. 그 두 개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다. 그래서 이번 대회 끝나고 이제 월드컵 준비 딱 1년 남거든요. 1년 동안 선수를 강철 체력으로 만들 이 로드맵을 짜놨더라고요. 그 훈련 진짜 힘들겠다. 다음에 남자 대표팀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 맞으세요? 체력 훈련 진짜 힘든데. 역대 최초로 남녀 대표팀을 모두 섭렵하는. 근데 이제 벤투 감독 얘기하다가 벨 감독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긍정적이고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것 같은. 네. 우리 팀에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감독님. 로드맵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로드맵을 잘 그리는 것 같은 게 저는 이번에 그 귀국하고 나서 했던 그 벨 감독님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선수들이 언더독 마인드를 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정신적, 육체적, 체력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이 말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력이 딱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팀을 계속 강팀으로 나아가는데 잘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감독님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여자 대표팀은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 주축이 된 거고 남자 대표팀은 이제 좀 이러면 하는 거죠? 그렇죠. 월드컵 레벨까지는 아닌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력을 분석하고 이걸로 뭐 그 월드컵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벤투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선수 구성으로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렇죠. 뭐 예전 뭐 김기동 감독님만 생각해도 물론 그 클럽 팀이긴 하지만 진짜 누구 부상 당했을 때 그 본인의 그 권모 술수로 이렇게 권모 술수 아니라 권모 술수란다. 다 의아해. 우당탕탕 얘기하네요 지금. 술책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건보수. 정말 말이 안 나. 이거 잘라내세요. 안 잘라. 요새 그게 그냥 건모술수 그 있잖아요. 오병우에 나오는 거. 오병우랬나? 우병우가 더 위험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오투더. 여기 난리 났어 지금. 와 지금
결론은 우병우의 겉모술수예요. 겉모술수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맞아요. 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겉모술수. 스위스 기러기. 토마토 별별똥별. 근데 해보니까 인도인. 열심히 하는 건 보다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를 내는 게 일단. 아 근데 결과도 먼저더라고요. 결과 내용이죠 뭐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뭐 결과는 졌어도 일본한테 평가전이니까. 우승이 의미가 있는 대회는 아니었으니까 우승 못해도 뭐 3대 0으로 지는 건 좀 심하긴 했지만 뭐한 골도 못 넣고. 우리가 좀 뭐라도 해보고 졌으면 했는데 너무 무기력해서 참 계속해서 성토를 화이팅! 겉모술수라 좀 쓰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화이팅! 겉모술수 뭐야 진짜. 자, 두 번째 술수로 가볼까요? 술술 나오네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 김민재 네. 네. 김민재 이적입니다.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기다림이 길었죠. 일단 한성룡 기자가 한 2주 됐나요? 렌이냐 나폴리냐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목요일인가 지지난주 목요일 네, 정도. 과감하게 리포트를 딱 하고 금방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주일이었네요. 일주일 전에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금요일 날 리포트 한 것 같은데 금요일이었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결정 날 것 같다고. 그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게? 아닌데? 네, 월요일 날 이번 주 이번 월요일 월요일 날? 날 결정 날 것 어. 같다. 주말 2주 됐나요? 그럼? 2주 됐어요. 꽤 됐어요. 2주 됐구나. 꽤 됐어. 빨리 내셨네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정찬 네. 기자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그렇죠? 맞아, 2주 맞아. 됐구나. 꽤 길었죠. 열흘 2주 정도 됐죠. 2주. 네, 그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적 기사는 되게 부장도 그렇고 조심하는데 거의 확정적일 때 쓰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왔어요. 촉이 왔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렌 아니 나폴리다. 렌은 나폴리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간다. 근데 이번 주말에 당시 상황만 하더라도 지금 렌으로 거의 이제 모든 게 다 돼서 가서 이제 렌 가서 메디컬 받고 이런 과정 남았다. 세부주율 조금 남고 그전 과정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 튼 것 같아. 네. 그 주말 사이 그게 제가 기사를 금요일에 썼는데 그 주말 사이에 토일이든 뭐든 끝나면은 바로 해서 오피셜 발표가 월요일 정도에 날 수 있다라는 게 당시 제 렌으로 보도할 때. 가면 월요일에 렌으로 가면, 난다. 네. 근데 이제 월요일에 안 나고 계속해서 길어지면. 나니까 이러면 나폴리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날 현지 시각 기준으로 금요일 날 나폴리에서 확 들어온 거예요. 바이아웃 내겠다고 온 거. 아니요. 처음에는 바이아웃을 보다 낮은 금액을 낮은 금액이었잖아요. 나폴리가 500만 유로 정도 낮게 썼는데 이제 그래도 선수가 렌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구단주 회장에게 적극 요청을 합니다. 이 선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쿨리발리 저기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 쿨리발리 선수가 그때 첼시로 이적한 시기가 딱 그때예요. 아, 이 선수가 그러니까 가냐 마냐 때문에 간을 보고 있었어요. 나폴리는. 나폴리는 오래전부터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팀이에요. 근데 쿨리발리가 있으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간을 보다가 그때 쿨리발리 이적이 결정되자마자 스팔레티 감독이 바로 구단주에게 요청을 하고 그때 들어왔을 때 500만 유로를 한 2, 3일 사이 진전되면서 그거를 바이아까지 확 올려버린 거죠.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거기다가 또 하성룡 기자 애를 태우고 애를 태우고 그때까지도 이제 나폴리 쪽으로 확 기울진 않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평행선 가다가 이제 나폴리에서 진정성 있는 협상을 나서고 연봉도 렌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주고 여러 조건을 많이 맞춰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로 마음을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1차 예상이 됐는데 마지막 세부 조율이 안 끝났었어요. 당시에. 그 세부 조율이 마지막 뭐였냐면은 바이아웃하고요. 세금 문제. 연봉의 세금을 얼마만큼 이제 구단이 좀 부담을 해주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마지막 조율이 끝난 게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나폴리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와우. 통영 한국의 나폴리라는 그렇죠? 통영에서 네. 태어나 진짜 타폴리로. 네. 진짜 나폴리로 진짜 나폴리로. 이탈리아의 통영으로 갔네요. 굴이 맛있나요? 5년 계약의 연봉은 250만 유로, 네. 33억 원. 그리고 이적료가 260억 원으로 손흥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굉장히 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3천만 유로였죠. 음. 네. 안정환, 이승우에 이어서 세 번째. 네. 이탈리아 참 없었네요. 이탈리아 왠지
몇 명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에 그죠? 우리가 안정환 선수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리그에 안 대한 좋아했지. 약간 조금 안 좋은 맞아. 게 있죠. 어, 많이 있었죠. 힘드셨다고. 안정환 이 해설위원이죠 지금은. 네. 지금도 일을 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페루자 하면 네. 거의 뭐 쫓겨나듯이. 쫓겨나듯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가면 주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등번호가 발표됐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네. 되게 또 좋아하는 번호.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번호에다가 3번은 완전 주전. 완전 주전이죠. 네. 완전 핵심 수비수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봉이 250만 유로 33억 원 정도 되는데 팀 내 탑 5 안에 듭니다. 와. 그리고 이정료가 수비수가 또 2천만 유로가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를 많이 봐서 그런데 2천만 달러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유럽 시장에서도. 일단은 아시아 선수 최고액입니다. 아시아 수비수. 그전에 아시아 아스날 도미아스 네. 선수의 금액을 넘어서 에다가 이 선수가 지금 1년 만에 중국에서 페네르바체에 갈 때에 비해서 거의 몸값을 7배 뛰는 거예요. 와. 거기다가 이 바이아웃 마지막까지 협상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였던 바이아웃이 뭐냐면 바이아웃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구단은 최대한 높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치. 선수는 낮게 해야 해야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렇게 조율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바이아웃 금액이 4,500만 유로. 우리나라 600억인데요. 이 정도면은 600억. 새로 근데 딴 데 가려면은 그 네. 팀이 600만 유로 600억을 내야 되는 최소, 거잖아요. 최소. 바이아웃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유럽 톱 클래스 수준인 거예요. 바이아웃 금액. 되게 높네.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막 1억 달러 막 이런 식으로 높게 책정해놓은 아예 못 데려가려고 해놓은 거 말고 현실적인 바이아웃 금액으로 완전 톱 클래스 수준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게 낮춘 걸 거예요. 그 협상을 계속 오랫동안 했던 거니까. 그리고 바이아웃의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2년 차부터 발동을 하고요. 그건 특이하지 않고 이탈리아 리그 외에서만 발동하는 바이아웃입니다. 그럼 이탈리아 리그 내에서 이동할 때는 이탈리아 예를 움직이게 들어 되면 AC 안 해요? 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 이런 팀들이 그 금액을 질러도 안 됩니다. 아. 이탈리아 리그 내에서는 이 선수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 않겠다. 라는 거. 아니면 경쟁팀에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조항이에요. 이탈하지 와. 마라. 이탈리아 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아예 외부 리그로 갈 거 아니면 그렇죠. 넌 그냥 여기 네. 있어 그렇지, 이거네요. 그렇지. 상대 팀으로 진짜 만나기 싫은 선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우. 와. 이게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경기에서 왔을 때 워낙 잘하는 모습이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상대방 붙는 팀이 되게 우리 아시아권 팀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시아를 상대해서 그런 공격수를 맞이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건지. 물론 터키 리그에서 지난 시즌 한 시즌 만에 되게 잘했다고 하지만 이게 가늠이 잘 안 갔는데 이런 와. 금액이나 대우 역시 같은 거를 수치로 생각을 들으니까 해보니까 확확 와닿네요. 네. 오늘 아주 준비 많이 했는데요. 또 그 돈을 쓰고 팀이 안 쓰지 않을 거고요, 진짜. 그렇죠. 써야죠. 거기다가 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선수 이런 말 하지만 닭주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풀리발리의 대체자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온 거예요. 풀리발리의 이적이 결정되기 전부터 나폴리 구단에서 김민재 선수를 계속 봐왔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경기가 이스탄불 더비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날 거의 MOM 한 경기 있는데 그 경기 봤고 유로파리그 경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풀리발리의 이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와서 데뷔를 항상 해왔다는 상황인데 풀리발리에 대체할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김민재 선수. 이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 특징이 뭐냐면 양쪽 윙어를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엄청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중앙 수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풀리발리가 뭘 했냐면은 풀리발리가 중앙 수비수 중에서 왼쪽 보는 중앙 수비였거든요. 그 선수가 그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 중원에 들어가는 그 텅 빈 공간을 이 선수도 스피드가 엄청나요. 키도 김민재 선수랑 거의 비슷해요. 190대인데 그 거구의 제공권까지 좋은데 그걸 빠른 스피드로 가서 그 중앙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김민재 선수 빠르죠. 엄청 빠르잖아요. 제공권 좋지, 데인마크 좋지. 그다음에 풀리발리의 완벽한 대체자다라고 해서 아예 점 찍은 거예요, 이 선수를. 그래서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구단주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감독이 그 정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선수는 무조건 주전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오른쪽 중앙 수비 보는 선수가 라흐만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풀리발리랑 주전 센터백이었거든요. 그 선수랑 이번에 호흡을 맞출 거예요. 나머지 백업 선수들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주전인데 한 가지 제가 우려할 거는
지금 영입되고 나서 리그 개막 전까지 딱 2경기 프리시즌을 치러야 됩니다. 8월 1일 날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와 맞대결 아마 그날 경기 통해서 데뷔전을 할 거고요. 어허이. 한 경기가 또 스페인 클럽하고 한 다음에 바로 리그 들어가는데 그 2경기 만에 이 중앙 수비는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경기 만에 그게 이제 많이 될 수 있을까? 8월 1일 잘 얼마 안 넘겨야 됐다. 남았는데. 그렇죠. 8월 중순에 리그 개막이에요. 다음 주죠. 네. 음. 근데 되게 빨리 그래도 뭔가 볼 수 있네요. 그래도 그날 계약서 사인하자마자 그게 사인한 게 이제 녹음 기준으로 어제 밤 7시 반에 구단이 오피셜 발표했거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게 사인한 게 오피셜 발표 한 4시간 5시간 전이에요. 사인한 게. 사인하자마자 바로 훈련하러 갔어요. 그렇게 바로 훈련하고 그날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죠. 그 클럽하고 할 때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지켜보면서 팀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지금 녹아들려고 할 거예요. 저 1분 1초가 급한 상황. 그렇죠. 약간 급한 상황이죠. 시즌 초반에 조금 몇 경기 고비를 넘기면은 이 선수의 연착륙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벤투호한테도 아주 그럼요. 좋은 든든하죠. 좋은 소식이죠. 네. 터키 리그에서 상대하는 공격수의 그 퀄리티와 이탈리아 리그에서 상대하는 공격수 퀄리티 다르잖아요. 완전 잘하죠. 월드컵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하다가 오면은 확실하게 훨씬, 좋죠. 네. 네.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안녕. 좋은 코스예요. 아주 올림피아코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안녕해요. 뽕TV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웠다. 아무래도 동아시안컵 도중에 이렇게 하차하셔갖고 좀 그랬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 아직 되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 오피셜 발표는 안 났고요. 이미 추국은 26일 날 밤에 추국을 해서 이제 현지 언론에서 3년 계약에 뭐 연봉 한 13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밤사이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탈락을 떨어졌죠.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요? 네. 이스라엘 팀에게 져서 지금 탈락을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를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챔피언스리그였어요. 그래서 그렇군. 사실 뭐 그전에는 뭐 독일 팀에서도 오퍼가 있었다 했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 리그를 선택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 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에서 조금 오래됐어요. 계속 오퍼가 온 게 오래됐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최근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랑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얘기를 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팀이다. 퀄리티 있는 선수들 많고 네가 가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고요. 한 가지 동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있었던 게 벤투 감독이 올림피아코스를 많이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참고로 올림피아코스 2016년, 17년 감독이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는 빅클럽이다 얘기해주면서 그쪽 지역에 어디에 집을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챔피언스리그를 관광코스까지. 떨어졌어. 네. 조금 근데 약간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팀이었는데. 올림피아코스는 거의 독일의 바이에른 미넨급입니다. 뭔 계속 얘기냐면요. 뭐 리그 우승 횟수만 지금 47회예요. 와, 최근 어마어마하네. 3시즌 연속 우승했고요. 독주 체제네요. 컵 완전. 대회가 35회. 그러니까 모두 다 레코드예요. 컵 대회, 리그 뭐 다 최다 우승 아예 그냥 독보적인 팀이에요. 자, 황인범 선수가 그동안 뛰어왔던 팀을 볼까요? 다 중하위권 FC 서울 포함해서 FC 서울 명문 강팀인데요. 대전이었고 뭐 저기 루빈 카잔도 이번 시즌에 강등됐잖아요. 2부 리그로 강등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승점 1점이 엄청 소중하고 급한 팀에서 뛰다가 약간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팀에 가서 하면은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약간 여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는 여유롭다는 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이 날개 펼수 아티스트적인. 있는 그렇죠. 그런 걸 원해서 이번 팀을 좀 결정하게 된 그렇게 이유가 있는데 뭐 지금 아직 계약 공식 오피셜은 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조만간 또 기사로 저 팔뉴스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확정됐다. 맞습니다. 한 1, 2주 애태워서 챔피언스리그 못 갔다고 갑자기 엎어지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어쨌든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을 수 다시 있는. 서울로 올 수도 있다. 요. 아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참 아쉽게 챔스를 떨어져 갖고. 그죠? 왜 올라가죠 목소리가? 행복해로. 자 오늘 우울한 얘기 네, 또 기쁜 얘기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부터 재개죠 K리그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경기입니다. 수원, 김천.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 대 김천. 되게 중요한 팩트죠. 네. 수원 FC냐 수원이냐? 수원 삼성. 저도 수원 삼성. 저도 수원 삼성. 김천 인기가 김천. 없어. 그럼 제가 김천 하겠습니다. 울산 대 강원. 아, 강원? 저 잠깐. 지금 양현준, 김대원 지금 또 강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도 강원으로 저 가겠습니다. 무승부. 저 강원. 네. 오, 전북 대 제주. 전북. 전북. 저 무승부. 무승부. 전북. 오이. 포항 대 서울. 아, 이건 뭐. 포항이죠. 서울. 권모수스가 있는데요. 포항에는. 우리 갓기동의 권모수 씨와 함께할까요? 아, 너무 웃긴데 저는 포항 대 서울?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서울하겠습니다. 저는 포항. 성남 대 인천. 전 무승부. 전 성남.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남. 성남 저도 이길 듯 했습니다. 자, 일요일 마지막 한 경기예요. 수원 FC 대 대구. 이 경기만 일요일에 딱 하나 있네요. 이 경기만 딱 일요일에 하나예요. 다 토요일이고. 아, 수원 FC 대 대구. 수원 FC. 세징야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 대구 이긴다 봅니다. 수원이 홈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수원 FC. 저도 수원 FC. 자, 다시 K리그에서 K리그 보면서 아픈 마음 달래시기 바라겠고요. 달랠 수 있도록 좀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골잔치도 좀 열고 이 무더위를 확확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